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2월 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든은 미군을 치명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로버트 클라크 텔레그라피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그 바이든 대통령의 미군 군인들이 그 사망한 그 공격을 당해서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하는 게 중점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클라크라는 사람은 상당히 그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억지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기꺼이 무력을 사용하고 이란 내부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힘은 테헤란에서 유일하게 반응하는 언어이지 약함과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중국이 인내심을 갖고 또 다른 재앙적인 미국의 외교 정책 의제가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이는 혼란을 뿌리려는 미래의 적대국들에게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미국의 미온적인 그 제한된 대응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도 미군이 사망한 피해를 입은 것도 있었는데 왜 이번에만 크게 부각이 되느냐 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으로 가는 길인가? 시진핑 정권을 탈출한 중국의 인텔리가 일본의 대집결, 중국 국내의 정치 대립이 일본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이 주의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기고자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현재 일본의 중국에서 많은 지식인이 몰려오고 있다. 중국에서 언론 통제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속성은 언론인, 인권 변호사, 다큐멘터리 영화의 감독, 출판업자, 학자, 예술가로 다양하다. 마치 청조 말기 일본에서 서양 사상을 흡수한 뒤 귀국해 신의 혁명 1911년을 이끈 선인들 같다. 여기에서 그 신의 혁명의 주역인 그 손문씨도 도쿄에서 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도쿄서 중국 재건하겠다는 그 소제목을 붙여서 풀어가는데 여러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대사에 정통한 작가 부국 와쿠시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 10월 10일 중국 경영보에 발표한 1911년 청조 멸망 전야라는 기사가 중국에서 주목받았었고, 푸시라는 사람도 도내에서 재도쿄 중조 중국, 도쿄에서 중국을 재건한다 라고 하는 테마로 청조 말기에 일본에 온 중국인 사상가에 대한 연속 강좌를 열고 있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인 악교 교수는 도쿄대 교수인 것 같은데요. 2022년에 도쿄 나가나오에 있는 자택의 일부를 아주 커먼즈라는 이름을 붙여 개방해 숙박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인 지식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곳에는 언론 활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중국과 홍콩에서 온 손님들이 숙박해 왔다. 정치적 사정으로 변호사 자격을 빼앗긴 여성 변호사, 게이 언론인,
미투 운동을 이끌어온 여성과 그 파트너 등이다. 빌 게이츠 재단에 근무한 적도 있는 저명 교육가의 이 일락시 이벤트, 홍콩 침티스트 대학 저널리즘 학원에서 교포를 잡는 저명 저널리스트 어, 로그 러비시 등도 이벤트에 참가했다. 이러한 이벤트의 참가자는 거의 100%가 중국인 제일교포라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여 전에 홍콩 그리고 10여 년 전에 이 북경 이런 그 토론 언론 공간이 지금 도쿄에 재현된 것 같다라고 그 현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 홍콩에서 도쿄로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대여급 외교관 백업이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지식인과 강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 지난번 주 중국 대사를 이임한 타로 히데요시다. 그는 미디어에서 차이나 스쿨이면서 중국의 의연한 태도로 임해왔다라고 평가되는 것이 많지만 동시에 중국에서 인권파를 포함한 폭넓은 인맥을 쌓아왔다. 결과적으로 공산당을 지원하는 형태가 된 천안문 사태 이후 민주화 지향이 강한 지식인들은 일본에 대한 관심을 잃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일련의 방일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정착된 일본을 재발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인의 일부 도래 부문 청조 말기와 개혁개방 이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번에는 중국에 대한 국민 감정이 나쁜 그리고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에는 부유층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다르다 이거죠. 과거 1, 2차 때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안 왔는데 이번에 그 중국인들이 도래하는 거에는 부유층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거기서 보이는 것은 부유층이 지식인을 지지해 새로운 정치적 세력을 키울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는 일본으로 도망쳐오는 중국인을 중국 공산당의 일당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사람들을 역으로 전략적으로 포섭할 정도의 발상이나 도량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한다. 도쿄대 교수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친일 그런 지식인들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 갑오경장 실패로 일본의 그 도피했던 그 김옥균 씨라든지 또 여러 우리 그 조선에서의 그 지식인들도 일본으로 도피해서 살았었죠. 중국 지식인들이 일본에 오는 배경에는 홍콩의 자유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 활동의 전선이 홍콩에서 도쿄로 옮겨오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 백지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도쿄에서 그 아이야 신주쿠역 남측 출구에서 수백 명이 참가해서 열렸는데 이때도 중국 당국의 정보 감시를 좀 고려해가지고 SNS나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중국 대사관 직원의 감시에 대비해 마스크를 쓰고 얼굴들을 가리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죠. 어, 앞에 언급한 도쿄대 아코 교수는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한마디로 중국이 힘이 빠졌을 때 어떻게 목소리를 낼 것인가죠. 예를 들어 대만 유사시 등이 정말로 임박했을 때는 제일 중국인에 의해 어떠한 조직이 만들어질까 하는 견해다. 또 중국 비밀경찰이 해외 거주자에게도 영향을 미칠수록 되어 있다. 그 비밀경찰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대형 중국집인가 뭐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법적인 문제가 그 외국 어, 경찰 그 수사권에는 뭐 그게 없다고 그러나요? 그런 개똥 같은 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사를 못한다고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체제도 반체제도 존재감 높여. 그러니까 현재 이 중국에도 이 국뽕 애국적 주장을 주장하는 샤오분 홍이라는 그런 활동 단체도 있는데 일본에도 침투하고 있다. 2023년 8월에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처리수 방출에 반응해 당점의 식자재는 모두 후쿠시마 현산입니다. 아, 라는 칠판을 내건 신주쿠의 선술집에 중국인이 돌격한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반체제 중국인이 그러한 가게를 응원하기 위해 일부러 먹으러 가는 제일 중국인도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반체제 인사의 동양에 정통한 한 도쿄 거주 중국인 청년은 일전까지는 중국인 유학생에게는 정치에 무관한 층이 많았지만 코로나 이후는 유학생 중에서 애국적이고 중국 공산당에 가까운 입장과 반체제 인사의 양극으로 분단이 진행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양극화 현상이 이런 데서 보이네요. 국제 정세의 변화로 제일 중국인 커뮤니티 내에서 정치적 경향의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어쨌든 도쿄에서는 체제파와 반체제파가 모두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상정이라는 표현을 잘 쓰네요. 뭘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글은 중국 동남아 전문 저널리스트 마스터 아이고 이름이 유다이라는 그런 작가가 기고한 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일본인은 중국 정치를 둘러싼 날카로운 모순의 외부인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이분한테. 반체제 중국 엘리트들이 만주, 위구르, 티베트, 홍콩 독립을 지지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소련처럼 해체되기를 희망해가지고 소수민족들의 그 지방들이 다 독립되기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특히 만주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하고 고대 역사적으로 우리든 뭐 고토라고까지도 얘기하지만은 아, 그런 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향후 그 미래 한국을 위해서라도 만주가 별도의 그 독립국이 되기를 개인적으로도 희망을 하거든요. 또 그 선대가 만주에서 그 살다가 남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심정적인 자세가 강합니다. 그렇게 한번 두 번째 뉴스를 좀 소개를 해 봤고요. 한국 10%대 일본 18%.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한일전 결과 다른 것은 정한국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세계 최대 연기금 일본 GPIF 약자로 부르네요. 약 18% 수익률이고 한국 국민연금도 약 10% 정도 수익률을 올렸다. 일본은 작년 호황이었던 일본 증시에 힘입어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의 연금 적립금 관리 운영 독립행정법인이 한국기금운용본부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니혼 게이자 신문 등 외신은 3일 GPIF가 지난해 연간 34조 3077억엔 약 309조 6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역대 최대치다. GPIF는 일본의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후생연금 등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해당한다. 작년 말 기준 GPIF의 전체 자산은 224조 7,025억 엔, 약 2,027조 6천억 원이다. 세계 최대 연기금으로 불린다. GPIF는 일본 채권, 해외 채권, 일본 주식, 해외 주식에 각각 25%씩 자산을 배분해 포트폴리오라는 표현들도 하죠.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증시와 해외 증시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국 얘기를 하면은 11월 말 현재 기준 전체 기금은 995조 2,420억 원에 이른다. 그냥 1,000조 정도 되겠네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자산이 기금이. 투자 비중은 해외 주식 30%, 국내 주식 14%, 해외 채권 7%, 국내 채권 32%, 대체 투자 16% 등이다. 작년 금리가 오르면서 총 49%에 달하는 국내 외 채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일본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거의 인사 변동이 없는 독립행정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몇 번이라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지만은 기획재정부 산하로 들어가든지 일본처럼 별도 독립법이나 해라.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쭉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뀌면은 그 산하기관이니까 국민 그 연금공단은 이제 그 행정 서비스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금운용본부 그것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단체로 두든지 기관으로 두든지 아니면은 한국은행과 같은 독립 그런 법인으로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어. 서울 경기 분도도 적극 추진. 양범수 기자가 보도를 조선기지에서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분도 역시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며 그래야 김포 시민이 원하는 대로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활동을 쭉 소개를 했는데 2월 1일 날 또 슬럼프 타임즈도 제 견해는 김포시부터 서울 편입시키고 차라리 서울을 더 키우는 것도 대안일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의 추진도 수용 이렇게 제가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견해를 썼는데 어떻게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제 생각하고 뭐 거의 맞아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서울특별시고 여기가 인천 직할시인데 경기 남북도가 갈라지면은 요거는 요 한강이라는 한강하구라는 이 지리적 조건 때문에 경기 북도에도 들어가기가 거시기하고 남도라고 하기에는 인천 직할시가 있고 인천 직할시가 경기 남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김포는 그냥 서울로 들어와라. 김포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지리적인 의사결정이다 이거죠. 그리고 구리시가 여기 조그맣잖아요. 여기 있는데 이 구리시 끌어들이자 이거죠. 남양주는 좀 너무 크고 이거는 좀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아주 기분 나빠할 거고 야 구리시 같으면 예? 거기 여기 붙어 있는 강동구 정도 크기뿐이 안 되는데 그런 거 그냥
이건 서울시로 편입해야지. 예. 모르겠어요. 밑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시, 뭐 군포시라든지 또는 뭐 그런 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는 아직 거론은 안 되고 있는데 서울 남쪽이라는 의미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 요즘 그 4차 산업 단지로 그 반도체 그 클러스터를 또 윤 대통령이 하겠다 하는 것도 나오니까 어쨌든 남도 쪽이, 경기 남도 쪽이 경제적으로는 더 풍성할 수 있고, 북도가 좀 아무래도 이북이 가까우니까 좀 한가한데 여기를 좀 발전시키겠다 하는 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그 추진 배경이기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김포는 서울이 수용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경기북도 만드는데 한강 건너가지고 경기북도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 김포시가 뉴욕의 맨하튼처럼 그렇게 이제 이 서울 어디 뭐 서울도 발전할 때가 꽉 차가지고 언제까지 고층 빌딩 올리시겠소? 그렇게 해서 김포가 그 서울의 맨하튼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4월 총선과도 무관하지 당연히 아닌 거예요. 관련된 뉴스로 수도권 스윙 선거구 62곳 여기서 총선 판 뒤집힌다. 고정혜 기자, 최모랑 기자 해가지고 어떤 그 법례를 했는데 바뀌어야 돼 바뀔 수 있는 그런 선거구를 그 스윙 선거구 요건 뭐 별도로 이 검색을 하면은 스윙이라는 그 개념을 소개하는 이거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데가 이렇게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데가 여기 서울만 표시를 했는데 수도권에는 모두 65곳이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인 수가 전국적으로 300인 정도라는데 60군데라 그러면 매우 큰 그 비중을 차지하겠네요. 여기서 승패가 갈리지 않겠냐. 그리고 양당은 표분산 제3당 파괴력에도 촉각을 주고 있다. 근래에는 서울과 경기가 따로 가는 탈동조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네요. 쌀 지수 선물상장 신청 이달 하순에도 도지마 거래소 상품 선물을 취급하는 도지마 거래소 오사카시에 있는 모양인데 쌀의 시장 가격으로부터 산출하는 지수의 선물의 상장을 향해서 2월 하순에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에 인가 신청할 방침을 굳힌 것이 3일 밝혀졌다. 이런 소개의 뉴스를 제가 그 편집을 하게 되는데 인정되면 8월에도 거래를 개시한다. 도지마는 코메 선물을 상장하고 있었지만 2022년에 거래가 사실상 종료, 이번 지수라고 하는 형태로 부활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쌀을 선물 시장으로 하는 것은 그 일본이 독특하다고 하겠죠. 시카고의 그 곡물 거래소인가 어디 그 선물 거래소가 있는데 주로 밀가루나 설탕 뭐 옥수수 뭐 이런 유겠죠. 쌀을 한다는 것은 특이하기도 한데 이거는 일제시대 때부터 했던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군산 박물관, 역사 박물관에 갔었는데 그 일제 시대 때 거래가 됐던 선물 거래소 그거를 재현시켜 놓은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미국 시카고보다도 세계 최초로 곡물 거래소를 그 선물 시장을 세웠는데 그것도
일본에도 세우고 그다음에 여기 그 한국 군산 우리나라 그 쌀의 그 수출 일본으로 가는 그 기지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이제 뭐 쌀 착취라는 그런 거로 다 교육을 받았지만은 실제 그 지주들한테 쌀을 사가지고 그렇게 거래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도박판화 해가지고 땅을 잃어가지고 일본인들한테 그 농지를 뺏긴 거지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강탈한 건 아니다라고 큐레이터도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미중 노한에 대한 일본인의 친근감은 어떤 상황인가? 2024년 개봉판 해가지고 미국 이게 짙은 파란색은 아주 그 강하고 옅은 파란색은 좀 약한 거지만 전체적인 친근감은 2000 총 지수는 87.4%고요. 남성이 더 좋아하네요. 여성보다 미국에 대해서는. 그리고 70세 이상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뭐 세대별로 다 좋아한다는 것 같고 한국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50%는 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친근감이 더 높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보다는. 그럼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뭐 예상했던 대로 저 밑바닥이죠. 중국에 대해서는 친근감을 별로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더 밑으로 내려가 있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해야 될 것은 뭐 뻔한 얘기 같아요. 가야 될 방향이고. 지방 건설사 쑥대밭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유호상 민지의 이인혁 기자 북극성 부동산 재테크 네이버 카페에서 가져왔습니다. 건설업체 폐업 건수 2024년에 벌써 1월 달인데 255개 업체, 2023년에 2347개, 대형 건설사 말고 여러 이 다단계 하도급 다 포함한 건설업이겠죠. 이렇게 보이고 미분양 물량이 있는데 가로화는 준공업 미분량이지만은 어쨌든 지금 짓고이면서도 미분양된 것들인데 2022년도에 이만큼 미분양이 6만 8천 가구나 된다 그러면은 경기가 지금 팍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2023년에는 5만 한 8천 가구로 약간 떨어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2022년도부터 이제 이거 중국하고 똑같이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느껴지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PF라는 게 이제 그게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 PF를 그 착상하고 만들어냈던 에, 그, 그 은행이 출발은 옛날 그 지금 어느 은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옛날 그 조은행에서 처음 출발을 했다는 얘기를 금융권 누구 아이디어로 거기 뭐 부행장인가 뭐 했던 사람의 아이디어로 처음에 거기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를 최근에 그 유비통신으로 한번 들어본 게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총리의 사상 첫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임명. 권영은 기자 한국일보. IRA 북아일랜드 무슨 혁명 무슨 뭐 이런 거였죠. 그런 영화가 많았죠. 신페인당 부대표 미셸 오닐 벨파스트 협정 후 정치 인문에서 평화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 벨파스트 협정 때 이 그 협정에 따르면은 연정을 구성해야 되는 거로 되어 있어요. 한쪽은 이 민족주의 정당, 하나는 연방주의 정당,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일랜드 땅에 있으면서도 이제 북아일랜드는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다 최근에야 그 DUP, 요게 뭐의 약자인지 잘 지금 영국 중앙정부와 무역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를 함으로써 연정 복귀를 선언하면서 2년 만에 자치정부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 길을 열었다. 아, 두 자녀의 어머니인 오닐은 16세에 딸을 출산했다. 애가 애를 낳네요. 그는 자신의 단단함이 10대 때 엄마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애를 키웠다. 물론 부모가 도와줬던 것 같은데 10대 때 사건을 저질렀거든요. 이 여자분이. 근데 크게 우리나라는 뭐 난리부르스를 치고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지금 북아일랜드 총리까지 오르는 아주 그 당찬 여성으로 그렇게 알맞게 살쪘어요. 알맞게 살쪘습니다. 아줌마 같이. 이런 아재 개그를 아소가 했는데 그거가 망언이라고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면 되고요. 아소가 하면 안 돼요. 네. 의원님들아, 세비도 기업 이윤에서 나와. 이게 서민 단국대 기생충 학과 교수, 참 그 생기게 이상하게 생기신 교수죠.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게 뭐 윤 대통령이 했던 건데 요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였죠. 좌우한 근로자 인권이나 뭐 그런 생명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로서는 뭐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 자책에 의해서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전장구 다 지급했는데도 지가 안 쓰고 또는 지가 헛발 디뎌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다양한다는데 에, 자관 그 5명 이상만 되면은 다 100% 적용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망하자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좌파들이 사업가를 좌절시키는 법안을 발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건 좌파들은 기업이 망하게 돼가지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국영기업화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같은 데는 국민 기본소득제를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네들 정권은 영원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나 이 북한 공산주의를 쫓아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네들 정권은 영원하게 하면서 그런 거로 해석이 되는데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소득 주도 성장 요것도 어떤 분들은 이 최저임금 이게 일본만 하더라도 도시 지방이 다 최저임금이 오르긴 올랐어도 차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또 내국이나 외국인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준다 그러면 참 뭔가 정의가 실현된 것 같은 그런 걸 하잖아요. 그건 정의가 아니고 오히려 역정이죠, 역정이. 그럼 내국인을 보호 안 하면서 외국인들을 불러들이는 싼 인건비 때문에 불러들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게 이거야말로 포퓰리즘 이런 거 아니었어요? 지금은 야당 애들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었겠느냐? 사업가를 좌절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이것도 거부권을 횡단했지만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벌일 수 있는 데다가 손해배상도 제대로 못하게 하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상속세도 이제 추가로 높은 상속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걱정 그만하라는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말하겠다. 세비도 다 기업들 이윤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